서울의 밤하늘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고 빗줄기는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유리창을 때렸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골목. 평범한 동물병원의 낡은 간판만이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차가운 스테인리스 진료대 위에 놓인 수술 도구들을 묵묵히 정리하고 있었다. 가늘고 긴 손가락, 상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는 평범한 수의사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손마디와 손바닥에는 희미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것은 메스를 쥐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총과 단검을 다루며 생긴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겸자를 소독 트레이에 넣고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서윤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마스크를 벗었다. 차가우면서도 단아한 얼굴이 드러났다. 진료실 구석, 푹신한 러그 위에는 셰퍼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날렵한 벨기에 말리노이즈 종인 볼트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귀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던 순간이 움찔거렸다. 그때였다. 볼트가 벌떡 일어났다. 호박색 눈동자가 출입문을 향해 고정되었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위협적인 그르렁 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윤은 즉시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오른손이 책상 아래 서랍 쪽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빗소리를 찢어갔다. 곧이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 문이 거칠게 열렸다. 비에 젖은 찬 공기와 함께 피비린내가 진료실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와 바닥에 쓰러졌다. 흙투성이가 된 옷, 왼쪽 어깨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혈이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였다.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헐떡였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서윤을 향해 애원했다. 놈들이 오고 있어요. 서윤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남자를 관찰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비명을 질렀을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심박수는 평온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병원 안을 비췄다. 검은색 세단 3대가 병원 입구를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 6명이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검은 양복을 입었지만 그들 품속에서 언뜻 보이는 소음기 장착권총은 그들의 정체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다.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용병들이었다. 선두의 사내는 얼굴에 긴 흉터가 있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서며 쓰러진 남자를 일별하고는 서윤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예쁜 의사 선생님. 그 쥐새끼를 우리에게 넘기시지.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다. 순순히 협조하고 오늘 본 것을 잊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어.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카운터 뒤에서 걸어 나왔다. 사내들의 눈에는 공포에 질려 순종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상태를 곁눈질로 빠르게 스캔했다. 동맥은 피했어. 근육 손상뿐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상처 부위를 꽉 누르고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이 여자가 귀가 먹었나 참지 못한 용병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본보기로 삼아 공포를 심어줄 생각이었다. 그의 거친 손이 서윤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서윤의 입술 사이로 짧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신호였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볼트가 검은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맹렬한 기세로 달려든 볼트는 사내의 총을 든 오른팔을 정확히 물어뜯었다. 아, 끔찍한 비명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군견의 치악력은 뼈를 으스러뜨리기에 충분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용병들이 당황했다.
그들이 총구를 볼트에게 돌리려는 순간 서유는 이미 제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여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소독된 메스였다. 섬뜩한 소리와 함께 용병의 손목 인대가 끊어졌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서유는 몸을 회전시켜 그의 관자놀이에 강력한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남자가 기절하며 쓰러졌다. 이 미친년이 죽여. 흉터 사내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즉시 대구경 권총을 꺼내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진열장이 박살나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유는 날렵하게 진료대 뒤로 몸을 날렸다. 맵귀한 화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오랜만이었다. 혈관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끓어오르는 이 감각. 서유는 책상 위에 있던 알코올통을 집어들고 놈들 쪽으로 던졌다. 이어서 라이터를 켜 손에 불을 붙여 던졌다. 화르륵 불길이 치솟으며 놈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 틈을 타 그녀는 사냥터에 풀려난 맹수처럼 연기 속을 뚫고 나갔다. 그녀는 정확하고 잔혹했다. 망설임 없는 손놀림으로 급소를 타격하고 관절을 꺾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빗소리와 섞여 기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볼트 역시 주인을 도와 남은 놈들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교란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흉터 사내는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분노에 찬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유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그의 팔을 잡아 어깨 위로 넘어뜨려 바닥에 꽂아버렸다. 쿵! 육중한 몸이 바닥을 때렸다. 볼트가 즉시 달려와 놈의 목덜미에 이빨을 들이며 으르렁거렸다. 서유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하얀 가운에는 핏방울 하나 튀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흉터 사내의 얼굴을 군화발로 짓누르며 차갑게 물었다. 누가 보냈지? 감히 내 병원 바닥을 더럽힌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사내는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그녀의 손에 들린 메스를 보았다. 손잡이 끝에 새겨진 작은 문양. 그것은 전설적인 특수정보사령부 그림자 부대의 마크였다. 사내의 동공이 지진인 듯 흔들렸다. 너는? 서유는 대답 대신 메스 손잡이로 놈의 급소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정적. 병원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멍하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부상당한 청년, 강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설명할 시간 5분 주겠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쓰레기들을 달고 왔는지. 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일상은 끝났음을.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서윤은 바닥에 널브러진 용병들을 구석으로 끌어다 놓고 출입문을 잠갔다. 물론 이 야은 유리문이 다음에 들이닥칠 적들을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은 벌어줄 수 있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지호를 부축하여 안쪽 수술실로 데려갔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혀진 강지호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서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의 젖은 셔츠를 찢어냈다. 왼쪽 어깨에 난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총알이 관통하고 지나간 자리였다. 뼈에 박히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녀는 소독약을 솜에 듬뿍 묻혔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마취할 시간 따위는 없으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녀는 경고 없이 소독솜을 상처 부위에 갖다 댔다. 강지호는 비명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고통을 참아냈다. 서윤은 그의 반응을 무심하게 지켜보며 바늘과 실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바늘이 살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강지호의 몸이 움찔거렸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환자의 안위보다는 정보였다. 이제 말해.
케이코프, 그 거대 제약회사가 왜 당신 같은 연구원을 죽이려고 암살팀을 보냈지? 서유는 봉합을 계속하며 물었다. 그녀는 이미 놈들의 장비와 움직임을 통해 배후에 거대한 자본이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었다. 강지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눈앞의 이 여자는 의사라기보다는 신문관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들은 신약을 개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생체 병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서윤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다. 생체 병기. 잊고 싶었던 단어가 다시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임상 실험 대상을 노숙자들과 실종자들을 납치해서 쓰고 있어요. 실패한 실험체들은 폐기 처분되고 저는 그 증거 데이터를 빼내서 도망친 겁니다. 강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방수 캡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엄지손톱만 한 마이크로 칩이 들어 있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케이코프는 끝장입니다. 최 이사, 그 악마 같은 놈이 이걸 되찾기 위해 서울을 뒤집어 엎을 겁니다. 서유는 그 칩을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시선을 돌려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끝났어. 그녀는 거즈를 붙이고 붕대를 감았다. 하지만 당신 말대로라면 놈들은 이 정도 실패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지독한 놈들을 보내겠지? 그녀는 수술실을 나와 쓰러진 용병들의 대장에게 다가갔다. 기절한 그의 셔츠깃을 젖히자 목덜미에 새겨진 문신이 드러났다. 칼날을 튼 검은 독사,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블랙 바이퍼.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용병 그룹이자 과거 그녀가 속했던 부대와 악연이 깊은 조직이었다. 일이 복잡해지겠군. 서윤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블랙 바이퍼가 움직였다는 것은 케이코프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보안팀을 쓴 게 아니라 뒷세계의 거물들과 손을 잡았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타겟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냥개들이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서윤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볼트에게 짧은 신호를 보냈다. 볼트는 즉시 수술실 입구를 지키는 경계 태세로 전환했다. 서윤은 진료실 안쪽 사료 포대가 쌓여있는 창고로 향했다. 창고 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 캐비닛을 옆으로 밀어내자 평범해 보이는 콘크리트 벽이 나타났다. 서윤이 벽의 특정 부분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자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회전하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좁지만 완벽하게 정돈된 무기고였다. 평면에는 권총, 분해된 저격 소총 부품, 각종 전술 단검, 그리고 현금 다발, 위조 신분증들이 질서 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평화로운 동물병원의 이면에는 언제든 전쟁터로 뛰어들 준비가 된 전직 요원의 은신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방탄조끼를 꺼내 입고 그 위에 검은색 전술 재킷을 걸쳤다. 허벅지에는 권총 홀스터를 차고 발목에는 예비용 단검을 숨겼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가 아니었다. 사납고 예리한 고스트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던 시절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볼트를 위한 특수 제작된 케블라 방탄조끼도 챙겼다. 볼트는 익숙한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서윤이 조끼를 입혀주기를 기다렸다. 파트너, 오랜만에 산책 좀 거칠게 해야겠어. 서윤이 볼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볼트는 굵은 저음으로 짖으며 화답했다. 서윤은 챙길 수 있는 탄창과 구급 키트, 그리고 비상금과 여권이 든 가방을 어깨에 맸다. 수술실로 돌아온 그녀의 모습을 본 강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흰 가운을 입고 있던 여자가 이제는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특수 부대원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강지호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그에게 여분의 옷을 던져주었다. 살고 싶으면 질문은 나중에 해.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지나 확인해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CCTV 영상은 모두 지워야 해요. 강지호가 컴퓨터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우는 걸로는 부족해.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하드디스크를 뽑아내더니 바닥에 놓고 군화발로 깨부쉈다. 그리고는 컴퓨터 본체에 알코올 붓고 라이터를 켰다. 물리적으로 없애는 게 가장 확실하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뒤로 하고 서윤은 뒷문을 열었다. 거센 비바람이 다시금 몰아쳤다. 병원 건물 뒤편 차고에는 낡은 구형 SUV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폐차 직전의 고물차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개조된 괴물이었다. 타, 서윤이 명령했다. 강지호는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볼트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경계했다. 서윤이 시동을 걸자 튜닝된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했다. 일반 차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출력이 차체로 전해졌다. 차가 차고를 빠져나와 빗속을 뚫고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차량 행렬의 불빛이 접근하는 것이 100m 밖에 비쳤다. 예상보다 빨랐다. 서윤은 핸들을 꽉 쥐었다. 꽉 잡아. 헌데 물지 않게 조심하고. 그녀는 기어를 변속하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SUV는 빗길에 미끄러지듯 드리프트하며 도로 위로 튀어나갔다. 뒤따라오던 검은 차량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속도를 높였다. 추격전의 서막이 올랐다. 저들은 1팀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바로 2팀을 보낸 거야? 케이코프 놈들. 생각보다 더 철저하군. 서윤은 백미러를 통해 끈질기게 따라붙는 차량들을 주시했다. 빗줄기가 유리를 때려 시야가 흐렸지만 그녀의 운전 실력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지호는 창밖을 보며 불안에 떨었다. 따돌릴 수 있을까요? 저 차들은 고성능 스포츠 세단 같은데? 서윤은 피식 웃었다. 도로 위에서는 속도만이 전부가 아니야. 특히 이런 날씨에는 더더욱. 그녀는 눈앞에 나타난 급커브 구간을 보며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속했다. 경험의 차이를 보여주지. SUV는 중력을 거스르듯 코너를 파고들었다. 뒤따라오던 선두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쾅!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나머지 차량들은 멈추지 않고 재빨리 피해 계속해서 따라붙었다. 창문 밖으로 총격이 시작되었다. 총알이 차체에 튕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서윤은 지그재그로 차를 몰며 사격을 피했다. 볼트, 엎드려. 서윤의 외침에 볼트는 즉시 몸을 낮췄다. 뒷유리창이 박살나며 유리 조각이 쏟아졌다. 강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서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대시보드 아래 숨겨진 스위치를 눌렀다. 차량 후미에서 연막탄이 터져나왔다. 짙은 회색 연기가 빗속으로 퍼지며 추격자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다. 혼란에 빠진 추격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는 사이 서윤은 샛길로 핸들을 꺾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케이코프의 감시망은 서울 전역에 깔려 있었고 블랙 바이퍼는 냄새를 맡은 독사처럼 끝까지 쫓아올 것이다. 차는 도시의 불빛이 드문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빗소리만이 차 안의 정적을 채웠다. 강지호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수의사가 맞아요.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까지는 그랬지?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아니야. 그녀는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지켜온 평범한 삶이 오늘 밤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빗속에서의 생존 게임뿐이었다. 갈 곳은 있습니까? 강지호가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한 곳은 없어.
하지만 놈들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은 있지?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친구라면 이 진실을 풀고 우리가 반격할 준비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반격이요? 우리는 도망치는 중이잖아요. 강지호가 놀라서 되물었다.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야. 사냥터로 위치를 옮기는 것뿐이지. 기억해, 강지호 씨 먼저 물지 않으면 물리는 게 이 바닥의 생리야. 서윤의 단호한 말에 강지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직감했다. 자신이 도움을 요청한 이 여자가 자신이 훔쳐낸 데이터보다 더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밤은 깊어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전직 최정예 요원과 쫓기는 연구원, 그리고 군견 한 마리를 태운 차는 어둠을 뚫고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질주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K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번개가 치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고급스러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게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최고급 크리스탈 위스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호박색 액체가 바닥을 적셨지만 방 안의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케이코프의 전략기획실장이자 모든 불법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최민석 이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부하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명품 수트는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훈련받은 용병 6명이 동네 동물병원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전멸했다는 건가? 최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산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보안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단순한 수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프로 중에 프로가 개입된 흔적이. 변명은 필요 없어. 최민석이 소리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집어던지듯이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박살난 동물병원의 CCTV 복구 영상 일부가 재생되고 있었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한서윤의 움직임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최민석은 화면 속 여자의 눈빛을 보며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죽음 그 자체를 닮은 눈빛이었다. 강지호가 가져간 칩은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어. 그게 언론이나 정부 손에 들어가면 우린 끝이야. 최민석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알파팀을 호출해.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연락해서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라고 해. 명분은 흉악범 탈주라고 하면 되겠지.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쥐새끼가 어디로 숨든 찾아내. 그 여자가 누구든 내 앞길을 막는다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주겠어. 최민석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사냥개들이 풀렸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닌 전쟁이었다. 한편 빗물로 미끄러운 경부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낡은 SUV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윤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르는 차량의 불빛을 확인했다. 놈들은 끈질겼다. 일반 용병들이 실패하자 더 성능 좋은 차량과 무기로 무장한 추격조가 붙은 것이 분명했다. 저 차들이 계속 따라오는데요.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조수석의 강지호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의 말대로였다. 뒤따르는 세대의 검은색 스포츠 세단은 빗기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속도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올 정도였다. 한서윤은 속도계와 RPM 게이지를 번갈아 확인했다. 이 낡은 차로는 직선 주로에서의 단순한 속도 경쟁으로는 놈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직선으로 도망가는 건 여기까지야. 꽉 잡아. 그녀는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SUV는 고속도로 출구로 빠지는 램프 구간으로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뒤따르던 선두 차량이 당황하여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체가 찌그러졌지만 나머지 두 대는 능숙하게 재빨리 피해 계속해서 쫓아왔다. 젠장,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 서윤이 혀를 찼다. 놈들도 훈련받은 드라이버들이었다. 국도로 진입하자 도로는 좁아지고 가로등도 드문드문해졌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때 뒷차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상체를 내밀었다. 기관단총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두두두. 총알이 SUV의 트렁크와 뒷유리창을 박살냈다. 파편이 튀고 강지호는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볼트는 낮은 자세로 엎드려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고개 숙여. 서윤이 소리쳤다. 그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며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했다. 육중한 SUV가 도로 위에서 180도 회전하며 뒤따라오던 차들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형태가 되었다.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미친 짓이었다. 강지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기어를 후진으로 넣는 동시에 미리 준비해둔 고광량 서치라이트 스위치를 켰다. 차량 지붕에 장착된 눈부신 LED 라이트가 추격자들의 눈을 향해 정면으로 쏘아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적응해 있던 놈들의 시야가 일순간 하얗게 마비되었다. 지금이야. 서윤은 다시 차를 돌려 새길인 숲속 비포장 도로로 진입했다. 눈이 먼 추격 차량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서로 충돌하거나 도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놈들의 추격이 잠시 멈췄다. 서윤은 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을 달렸다. 울퉁불퉁한 산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지형이었다. 차가 덜컹거리며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소음은 잦아들고 빗소리만이 남았다. 강지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백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방금 그건 뭐였습니까? 우린 죽을 뻔했다고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살 길을 만든 거야? 서윤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3년 만에 맡아보는 짙은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그녀의 뇌리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냈기 때문이었다. 비 오는 밤, 오늘처럼 억수같이 쏟아지던 3년 전 그 밤 서윤의 머릿속에서 플래시백이 터졌다. 북한과 접경한 제3국 국경지대. 그녀는 대한민국 정보사령부 소속 최정예 특수임무대 고스트 팀의 팀장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무기 밀매 조직의 본거지를 타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보는 거짓이었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팀원들이 건물에 진입하자마자 폭발이 일어났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팀장님, 피하십시오. 부팀장이었던 민우가 그녀를 밀쳐내고 대신 총탄을 맞았다.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의 시체가 빗물 웅덩이 속에 널브러져 있었다. 서윤은 홀로 살아남았다. 피범벅이 된 채 숲을 헤치고 도망치던 그녀의 곁에는 군견훈련소에서 탈락해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가 그녀가 거두었던 어린 셰퍼드 믹스견 한 마리만이 낑낑대며 따라오고 있었다. 그 개가 바로 볼트의 어미였다. 어미는 부상당한 서윤을 지키려다 추격조의 총에 맞아 숨을 거뒀고 그 뱃속에 있던 새끼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지금의 볼트였다.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다. 조국에 대한 믿음도, 동료들도, 자신의 삶의 이유도. 그녀는 그날 이후로 군복을 끊고 한서윤이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어 수의사로 살아왔다. 생명을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살리는 손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다시 그녀에게 총을 쥐어주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강지호의 목소리가 서윤을 현실로 불러왔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녀는 룸미러로 뒷좌석의 볼트를 보았다. 볼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은 언제나 서윤의 감정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갈 거야? 차 상태도 점검해야 하고 놈들의 추적을 따돌릴 준비도 해야 해. 서윤은 숲속의 낡은 폐가 앞에 차를 세웠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위장막을 꺼내 차를 덮었다. 하늘에 떠있을지 모를 드론이나 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폐가 안은 눅눅하고 먼지투성이었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서윤은 휴대용 랜턴을 켜고 강지호의 상처를 다시 살폈다. 다행히 봉합 부위는 터지지 않았다.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왜 저를 돕는 거죠? 그냥 저를 넘기고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강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배낭에서 전투 식량을 꺼내 건네주며 잠시 침묵했다. 랜턴 불빛에 비친 그녀의 옆얼굴은 슬프고도 강인해 보였다. 나는 한 번 도망친 적이 있어? 내 동료들이 죽어갈 때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등을 돌렸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때 맹세했어. 다시는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억울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서윤은 볼트에게 육포 한 조각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케이코프 놈들, 그들이 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힘없는 사람들을 실험체로 쓰다니.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강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거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전사임을 깨달았다. 제 이름은 강지호입니다. 생명공학 박사고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네요. 한서윤입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일어섰다. 이제 움직여야 해. 놈들은 도로를 봉쇄했을 거야. 우리는 차를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서울 시내로 진입해야 해. 내 친구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꽤 험난한 여정이 될 거야. 서윤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띄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복잡한 서울의 지하 배수로 지도를 가리켰다. 지상은 위험해. 지하로 간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지만 지금은 과거에 갇혀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폐가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최민석, 그리고 블랙 바이퍼. 놈들이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리라. 볼트, 가자.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윤의 부름에 볼트가 씩씩하게 짖었다. 두 사람과 개 한 마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뒤로 폐가만이 덩그러니 남아 폭풍전의 고요를 지키고 있었다. 숲을 벗어나면 이제 진짜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의 정글. 그곳에서 그들은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지하 배수로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썩은 물냄새와 곰팡이 내음이 코를 찔렀지만 한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앞장서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도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강지호는 입과 코를 틀어막은 채 힘겹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오수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는 그에게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상에는 이미 케이코프가 풀어놓은 사냥개들이 득실거릴 것이 뻔했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볼트만이 익숙한 듯 꼬리를 세우고 경계하며 나아갔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아. 서윤의 목소리가 울렁거리는 터널벽을 타고 낮게 울렸다. 그들은 용산 전자상가 지하 깊숙한 곳,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폐쇄된 지하철 정비 구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서윤이 유령 시절부터 알고 지낸 유일한 조력자가 숨어 있었다. 두꺼운 철문 앞에서 서윤이 멈춰섰다. 문 옆에는 낡은 배전반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배전반 덮개를 열고 복잡한 전선들 사이에 특정 버튼을 누르자 육중한 철문이 기계음을 내며 열렸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내부는 밖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바닥에는 서버 렉과 케이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푸르스름한 모니터 불빛만이 방을 비추는 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그들을 등지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어서 와, 고스트. 아니, 이제는 닥터 한이라고 불러야 하나? 남자가 휠체어를 돌리며 빙긋 웃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서윤의 옛 동료이자 천재 해커 박진수였다. 과거 작전 중 하반신을 잃은 뒤 은둔하며 정보 브로커로 살아가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진수. 몰고 말이 아니네. 서윤이 덤덤하게 인사하며 재킷에 물기를 털었다. 볼트가 반가운 듯 진수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다. 진수는 익숙하게 볼트의 턱을 긁어주며 강지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쪽은 뉴스에 나온 그 도망자 연구원님이시고. 시간이 없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서윤은 강지호에게서 받은 칩을 진수에게 건넸다. 케이코프의 비밀 데이터야. 암호화 수준이 높을 거야. 풀 수 있겠어? 진수는 칩을 받아들고 눈을 빛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에 내가 못 여는 문은 없어. 진수는 칩을 메인 컴퓨터에 연결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강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건 다중 레이어 양자 암호화 방식이에요. 슈퍼컴퓨터로도 며칠은 걸릴 텐데. 하지만 진수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보통은 그렇겠지? 하지만 만든 놈이 누구든 백도어 습관 하나는 버리지 못했군. 10분도 채 안 되어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화면에 접속 승인 메시지가 떴다. 강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까? 진수가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 가득 케이코프의 기밀 문서와 영상 파일들이 정렬되었다. 가장 최근 날짜의 영상 파일을 재생하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실험실처럼 보이는 하얀 방에 남루한 차림의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연구원들이 그들에게 정체불명의 푸른색 약물을 주사했다. 잠시 후 실험체들의 몸이 기괴하게 비틀리기 시작했다.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혈관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들은 인간이 낼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구속구를 끊으려 발버둥 쳤다. 이건 광견병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한 변종이에요. 강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신체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지만 이성을 잃고 오로지 사육 본능만 남게 되죠. 그들은 이걸 군사용 강화 약물이라고 포장하려 했지만 사실상 좀비 바이러스나 다름없어요. 화면 속의 실험체는 결국 심장이 터져 사망했다. 연구원들은 시체를 무덤덤하게 비닐봉투에 담아 처리했다. 영상 목록에는 노숙자 A14 패기, 가출 청소년 B3 실패 같은 제목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것은 실험이 아니라 학살이었다. 서윤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들은 이 약물을 동물용 백신으로 위장해서 유통망을 뚫으려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시중에 풀린다면? 강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진수가 다른 문서를 열며 심각하게 말했다. 이들은 이 약물을 분쟁 지역에 팔아넘길 계획이었어. 완벽한 살인 기계들을 양산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려는 거지. 배후에는 최민석뿐만 아니라 정관계 고위층까지 연루되어 있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화면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눈빛과 겹쳐 보였다.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분노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이걸 언론에 터뜨리면 될까요? 강지호가 희망을 걸고 물었다. 하지만 서윤과 진수는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언론사 데스크는 이미 그들의 장학생들로 채워져 있어. 데이터가 전송되는 순간 우리 위치만 노출되고 기사는 묻힐 거야. 그럼 어떡하죠? 우린 쫓기는 신세고 그들은 거대한 권력인데요. 강지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서윤은 벽에 붙은 서울 지도를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전술과 전략이 교차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 방법을 바꿔야 해.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 데이터가 아니야? 자신들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지? 서윤은 지도 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케이코프 물류 창고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내일 밤 시제품의 대규모 운송이 있어. 그게 해외로 빠져나가면 막을 수 없어. 우리는 그곳을 타격한다. 타격이라니요. 우린 셋이에요. 아니, 볼트까지 넷이군요. 저쪽은 군대 수준의 병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강지호가 경악하며 물었다. 하지만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면 승부가 아니야. 게릴라전이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진수가 휠체어를 밀어 서윤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미 그녀의 계획을 눈치챈 듯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다. 재미있겠네. 내가 보안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고 통신을 교란시키면 자네가 들어가서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리고 강 박사님. 서윤이 강지호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이 약물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 아니면 약물의 구조를 붕괴시킬 방법을 찾아내야 해. 놈들의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야? 강지호는 망설였다. 평생을 연구실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이런 위험한 작전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자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는 주먹을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터만 있다면 약물의 화학식을 역이용해서 폭주를 막는 가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좋아. 서윤은 무기고에서 챙겨온 총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금속음이 울렸다. 그녀는 권총을 분해하여 정비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오늘 밤은 쉬어. 내일 밤, 우리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진수는 키보드를 두드려 창고의 설계도와 경비 병력의 배치도를 화면에 띄웠다. 블랙 바이퍼 놈들도 거기에 있을 거야? 1차 팀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겠지? 진수의 경고에도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됐어. 내가 찾아갈 수고를 덜었으니까. 서윤은 탄창에 총알을 하나씩 밀어넣었다. 철커덕, 철커덕.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볼트가 서윤의 발치에 엎드려 낮은 숨을 내쉬었다. 이곳 지하 벙커는 잠시나마 안전했지만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서윤은 알고 있었다. 내일 밤이 지나면 세상은 둘 중 하나로 변해 있을 것이다. 케이코프의 악행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들 모두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발견되거나. 최민석 이사, 당신은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서윤은 조립을 마친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기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고스트가 완전히 깨어났다. 이제 자비는 없을 것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지하 벙커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복수와 정의. 그리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작전 회의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개. 이 기묘한 팀이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발톱을 세우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케이코프 물류센터는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외벽 곳곳에는 고성능 감시 카메라와 서치라이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사냥개들과 함께 순찰을 돌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의약품 보관소 같았지만 이곳은 불법 생체 병기가 거래되는 죽음의 중간 기착지였다. 한서윤은 물류센터가 내려다 보이는 야산의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야간 투시경을 통해 적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주변의 공기와 동화된 듯 고요했고 옆에 엎드린 볼트 역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고스트, 들리나? 보안 시스템 침투 완료했어. 이어폰을 통해 박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CCTV는 10분 동안 루프 영상으로 대체될 거야. 레이저 감지기도 잠시 꺼뒀어. 하지만 경비병들의 무전까지는 통제할 수 없으니 조심해. 놈들, 신경이 곤두서 있어. 서윤은 짧게 수신호를 보내고 볼트의 등을 2번 두드렸다. 그것은 사냥 개시의 신호였다. 그녀는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녀의 목표는 중앙통제실이 아닌 지하 역창고였다. 그곳에 문제의 시제품들이 실릴 예정이었다. 철조망의 사각지대를 절단하고 내부로 진입한 서윤은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빠르게 이동했다. 순찰 중인 경비병 2명이 그녀가 숨은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잡담을 나누며 담배를 피우려 했다. 서윤은 그림자 속에서 기다렸다. 한 명이 라이터 불을 켜는 순간 볼트가 소리 없이 튀어나가 한 놈의 팔을 물어 넘어뜨렸다. 놈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서윤이 나타나 손날로 목덜미를 가격했다. 억눌린 신음과 함께 첫 번째 경비병이 쓰러졌다. 나머지 한 명이 당황하여 총을 들어올리려 했지만 서윤의 나이프가 더 빨랐다. 그녀는 칼자루 끝으로 놈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타격했다. 2명의 거구는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다. 서윤은 그들을 어두운 구석으로 끌어다 놓고 무전을 챙겼다. 구역 1 클리어. 진입한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잠입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도려내기 위한 예리하고 수술과도 같은 정밀한 작전이었다. 한편 물류센터 외곽에 주차된 밴 안에서 강지호는 초조하게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과 연결된 화학 분석 장비를 만지작거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박사님, 너무 긴장하지 마. 자네가 만든 그 가스 중화제 정말 효과가 있는 거지? 통신어로 진수가 농담처럼 말을 걸어왔다. 강지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요. 약물의 단백질 구조를 순간적으로 응고시켜서 무력화시킬 겁니다. 하지만 실전 테스트는 처음이라. 그때였다. 벤의 100m 앞에서 강렬한 빛이 번쩍였다. 강지호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굉음과 함께 벤의 뒷문이 뜯겨나갔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뭐야? 강지호가 비명을 지르며 중화제 가스탄을 집어들려 했지만 둔탁한 개머리판이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의식이 흐려지며 강지호는 바닥에 쓰러졌고 괴한들은 그를 짐짝처럼 끌어내렸다. 타겟 확보, 이동한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진수가 다급하게 외쳤다. 서윤아, 함정이야. 강 박사가 당했어. 지하 역창고에 거의 도달했던 서윤은 진수의 외침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함정. 놈들은 처음부터 이곳을 방어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데이터 칩을 가진 서윤을 유인하고 동시에 해독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강지호를 생포하는 것이었다. 물류센터 내부의 조명이 대낮처럼 활짝 켜졌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사방에서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나왔다. 포위됐다. 쥐새끼가 더대 들었어. 확성기를 통해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즉시 근처의 지게차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빗발치며 지게차의 차체를 때렸다. 팅, 팅, 팅. 불꽃이 튀었다. 볼트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공격 태세를 취했지만 서유는 녀석을 제지했다. 지금 나가면 벌집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연막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다. 진수, 탈출 루트 확보해. 강 박사 위치 추적되나? 서유는 연막탄을 던지며 반대편 컨테이너 위로 뛰어올랐다. 뿌연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그녀는 고공으로 이동했다. 놈들이 헬기를 준비했어. 옥상이야. 강 박사를 옥상으로 데려가고 있어? 진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유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강지호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적들의 사격을 피하며 벽면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2층 난간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권총이 불을 뿜었다. 정확한 사격에 추격하던 용병 2명이 쓰러졌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마치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용병들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탄창을 갈아 끼우며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질주했다.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가자 거센 헬기 프로펠러 바람이 몰아쳤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헬기 옆에는 강지호가 무릎 꿇려져 있었고 그 뒤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일장에서 서윤이 쓰러뜨렸던 흉터의 사내가 아니었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풍기는 남자. 블랙 바이퍼의 현장 총지휘관 코브라였다. 그는 강지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서윤을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반갑군, 고스트. 소문대로 대단한 실력이야. 서윤은 총구를 그에게 겨눈 채 멈춰섰다. 볼트 역시 맹렬하게 짖으며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기세였다. 그 사람을 놔줘. 당신들이 원하는 건 데이터잖아. 서윤이 차갑게 소리쳤다. 코브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데이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이 배신자와 너의 목숨을 더 원해. 선택해라, 고스트. 내가 투항하면 이 녀석은 고통 없이 보내주지. 아니면 내 눈앞에서 뇌수가 터지는 꼴을 보게 될 거야. 강지호는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소리쳤다. 도망치세요. 저 때문에 잡히면 안 돼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코브라가 강지호의 뒤통수를 총으로 내리찍었다. 강지호가 신음을 흘리며 쓰러졌다. 서윤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거리는 20m. 헬기의 강한 하강풍과 빗줄기 때문에 명중률을 장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코브라는 교묘하게 강지호를 인간 방패로 삼고 있었다. 3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동료를 구하지 못했던 무력감.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 시간이 없다. 셋을 세겠다. 하나, 코브라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서윤의 뇌세포가 극한으로 회전했다. 지금 쏘면 강지호가 죽는다. 투항하면 둘 다 죽는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총을 내리는 척하며 바닥을 보았다. 옥상 바닥에는 헬기 착륙을 유도하는 거대한 H마크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빗물을 모으는 배수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춤에는 마지막 남은 성광탄 하나가 있었다. 둘, 코브라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순식간에 성광탄을 헬기 조종석 쪽으로 던졌다. 펑. 강렬한 백색 성광이 터지며 조종사가 비명을 질렀다. 헬기가 휘청거리며 기체가 크게 흔들렸다. 그 충격으로 코브라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지금이야. 볼트. 서윤의 외침과 함께 볼트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볼트는 코브라의 팔이 아닌 강지호의 옷깃을 물고 뒤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코브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쓰러지면서도 반사적으로 총을 발사했다. 탕. 서윤의 왼쪽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그녀 역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코브라의 어깨를 스치고 헬기 외벽에 박혔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헬기에서 지원 사격이 쏟아졌다. 기관총 소리가 옥상을 찢어갔다. 서윤은 볼트와 강지호 쪽으로 몸을 날려 그들을 엄폐물 뒤로 밀어넣으려 했다. 그러나 화력 차이가 너무 컸다. 젠장. 이륙해. 코브라가 소리치며 강지호를 다시 낚아챘다. 그는 강지호를 짐짝처럼 헬기 안으로 던져넣고 자신도 올라탔다. 볼트가 헬기 스키드를 물고 늘어졌지만 코브라가 군화발로 볼트의 머리를 걷어찼다. 깨갱. 볼트가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다. 볼트. 서윤이 절규하며 달려나갔지만 헬기는 이미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코브라는 열린 문으로 서윤을 내려다보며 조소했다. K타워로 와라. 파티는 거기서 끝내주마. 헬기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옥상에는 서윤과 다리를 절뚝거리는 볼트만이 남겨졌다. 거센 빗줄기가 서윤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쥐고 멀어져가는 헬기의 불빛을 노려보았다. 분노가 아닌 차가운 살기가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그녀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도 않았다. 강지호는 살아있다. 놈들이 그를 본거지로 데려갔다는 것은 아직 이용 가치가 있다는 뜻이었다. 서윤아, 괜찮아. 이어폰에서 진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강 박사 신호가 K타워로 이동 중이야. 그곳은 요새야.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서윤은 찢어진 옷자락으로 어깨의 상처를 묶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불가능하니 오히려 잘 됐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권총을 주워들었다. 탄창을 확인하고 다시 장전했다. 철컥. 소름 끼치도록 명료한 금소금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놈들이 나를 초대했잖아. 예의를 갖춰서 방문해줘야지. 서윤은 볼트에게 다가가 녀석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볼트는 분하게 꼬리를 치며 하늘을 향해 짖었다. 그래, 우리도 가자. 놈들의 성을 무덤으로 만들어주러. 서윤은 옥상 난간에 서서 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K타워를 바라보았다. 그 꼭대기에는 오만함에 젖은 최민석과 잔혹한 사냥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 밤 그 화려한 마철로는 피로 물들 것이다. 전설적인 요원 고스트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복수의 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 서울의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K타워는 마치 거대한 검은 비석처럼 위압적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백 명의 경비 인력이 지키고 있는 이 요새는 그 누구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성벽 아래에는 한 마리의 늑대와 한 명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한서윤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건물의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다. 준비됐어. 진수. 서윤이 이니어 마이크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지하 벙커에 있는 박진수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로 대답을 대신했다. 쇼타임. 진수의 카운트다운이 끝남과 동시에 K타워 전체를 감싸고 있던 화려한 외벽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주변 가로등까지 모두 암전되며 타워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로비에 있던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비쳤다. 서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볼트에게 신호를 보냈다. 가자. 그녀는 정문이 아닌 지하 주차장 환기구를 향해 달렸다. 미리 진수가 해킹해 둔 덕분에 환기구 팬이 멈춰 있었다. 좁은 통로를 미끄러져 내려간 그녀는 지하 1층 기계실로 진입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며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붉은 조명 아래 서윤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이제부터는 소리 없는 잠입이 아니라 정면 돌파였다. 기계실 문을 열자마자 순찰 중이던 경비병 2명과 마주쳤다. 놈들이 무전기를 집어들기도 전에 서윤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두탄 소음기를 통과한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2명의 경비병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서윤은 놈들의 시체를 넘어 전력 질주했다. 그녀의 목표는 80층 펜트하우스로 직행하는 임원용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일반 엘리베이터는 모두 차단되었지만 전용 라인은 별도의 전력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진수가 알아냈다. 로비층에 도달하자 상황은 아비규환이었다. 비상 전력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어두운 신세계에서 경비원들은 침입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서윤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연막탄 2개를 동시에 던졌다. 치익 소리와 함께 짙은 회색 연기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사격 개시. 놈이 있다. 누군가 고함을 질렀고 맹목적인 총격이 시작되었다. 총알이 대리석 기둥을 때리며 파편이 튀었다. 서윤은 연기 속을 뚫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사각지대에서 나타나 경비원들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목을 꺾었다. 볼트는 낮은 자세로 달려들어 놈들의 팔을 물고 넘어뜨렸다. 비명과 총성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서윤은 유령처럼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녀의 동작은 춤을 추듯 우아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바닥은 순식간에 제압된 경비원들로 질비했다. 그녀는 마침내 임원용 엘리베이터 앞에 도달했다. 보안 카드가 필요했지만 서윤은 패널 덮개를 뜯어내고 전선을 조작해 강제로 문을 열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마자 닫히는 문틈 사이로 뒤늦게 달려온 경비원들의 총알이 박혔다. 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탄창을 교체했다. 방금 전의 전투로 왼쪽 허벅지에 스친 파편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고통은 그녀를 더 예리하게 만들 뿐이었다. 80층에 도착하면 환영 인파가 엄청날 거야. 옥상에 있던 블랙 바이퍼 놈들이 전부 그쪽으로 집결했어. 진수의 경고가 들려왔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최민석은 겁쟁이니까 자신의 주위에 가장 강한 방패들을 세워뒀겠지. 엘리베이터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다. 올라간다. 서윤은 볼트의 목을 감싸며 짧게 속삭였다. 살아서 나가자. 볼트가 주인의 손을 핥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80층에 도착한다는 알림음이 울리기 직전 서윤은 엘리베이터 천장 비상구를 열고 위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예상대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다다다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순식간에 벌집이 되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은 없었다. 놈들이 사격을 멈추고 의아해하며 다가오는 순간 천장 위에서 서윤이 수류탄의 핀을 뽑아 떨어뜨렸다. 선물이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홀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놈들이 쓰러진 틈을 타 서윤과 볼트가 천장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양손에 든 권총으로 남은 적들을 향해 정확하게 사격했다. 더블 탭, 머리와 가슴. 망설임 없는 사격 솜씨였다. 블랙 바이퍼 대원들은 정예였지만 기습과 폭발의 충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홀을 정리한 서윤은 최민석의 집무실이 있는 펜트하우스 입구, 거대한 양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윤이 문을 발로 차서 열자 광활한 집무실 풍경이 펼쳐졌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최민석이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 바로 코브라였다. 코브라는 헬기에서 입은 어깨 부상을 붕대로 대충 감은 채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양손에는 군용 단검인 카람빗이 들려 있었다. 끈질긴 년, 기어이 지옥 입구까지 기어 올라왔구나. 코브라의 목소리는 뱀처럼 습하고 불길했다. 서윤은 권총을 들어 그를 겨눴지만 탄창이 비어 있었다. 찰칵 소리가 나자 코브라가 비웃었다.
총알도 다 떨어졌군. 잘 됐어. 내 살가죽을 천천히 벗겨주마. 서윤은 빈 권총을 바닥에 던지고 허리춤에서 자신의 전술 단검을 뽑아들었다. 볼트가 코브라를 향해 으르렁거렸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놈은 내가 처리해. 너는 강 박사를 찾아. 집무실 구석 의자에 묶여 재갈이 물린 강지호가 눈물을 흘리며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볼트는 명령을 알아듣고 강지호 쪽으로 우회했다. 코브라는 볼트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서윤만을 노려보았다. 재미있겠군. 전설의 고스트와 1대1이라. 코브라가 먼저 달려들었다. 그의 스피드는 거구에 어울리지 않게 빨랐다. 휘두르는 카람빗의 궤적은 날카롭고 변칙적이었다. 서윤은 상체를 뒤로 젖히며 간발의 차로 칼날을 피했다. 서윤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잘려나갔다. 그녀는 즉시 반격을 시도하며 놈의 복부를 찔러 들어갔지만 코브라는 무릎으로 그녀의 손목을 걷어찼다. 퍽, 둔탁한 타격과 함께 서윤의 단검이 튕겨나갔다. 무기를 잃은 서윤을 향해 코브라가 쉴 새 없이 몰아붙였다. 주먹과 발, 그리고 칼날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서윤은 가드를 올리고 방어에 집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팔과 어깨의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다. 왜 그러지? 소문만큼 대단하지는 않은데. 코브라가 조롱하며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서윤은 놈의 발차기를 맞고 유리 장식장으로 날아갔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그녀의 몸을 찔렀다. 고통이 전신을 덮쳤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코브라가 천천히 다가왔다. 이제 끝내주마. 그가 카람빗을 높이 쳐들었다. 최민석은 뒤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죽여. 당장 죽여버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뾰족한 유리 조각 하나를 몰래 손에 쥐었다. 코브라가 덮치는 순간 서윤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전술이었다. 코브라의 칼이 서윤의 왼쪽 어깨를 깊숙이 관통했다. 서윤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오른손에 쥔 유리 조각을 코브라의 목동맥에 정확히 꽂아 넣었다. 푹. 끔찍한 소리가 났다. 코브라의 눈이 휘둥글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목을 부여잡았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서윤은 어깨에 박힌 칼을 뽑아내며 비틀거리는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지옥에 가서 내 동료들에게 안부나 전해라. 서윤이 돌려차기로 코브라의 가슴을 걷어찼다. 육중한 몸뚱이가 뒤로 날아가 통유리를 깨고 80층 아래로 떨어졌다.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깨진 유리창으로 세찬 바람이 몰아쳤다.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책상에 걸려 넘어졌다. 오지 마. 돈은 얼마든지 줄게. 원하는 게 뭐야? 그는 비굴하게 애원했다. 서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최민석의 책상 위 컴퓨터에 꽂았다. 진수, 지금이야. 전송해. 이어폰을 통해 진수의 환호성이 들렸다. 오케이.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사법기관 서버에 케이코프의 모든 데이터를 뿌렸어. 이제 놈들은 끝이야. 모니터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최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안 돼, 내 회사가, 내 제국이.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절규했다. 서윤은 묶여있던 강지호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다. 강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을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서윤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무사해. 다행이야. 볼트가 다가와 서윤의 피 묻은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서윤은 볼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다. 그때 최민석이 서랍에서 숨겨둔 권총을 꺼내 들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너희들 모두 죽여버리겠어? 그가 광기에 찬 눈으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탕! 총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서윤이 아니었다. 최민석의 손에 들린 권총이 튕겨나가고 그의 손에서 피가 솟구쳤다. 깨진 창문 너머 옥상 헬기 착륙장에서 경찰 특공대의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었다. 저격수의 총알이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민석은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야망도 제국도 오늘 밤 빗물처럼 쓸려 내려갔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깨진 유리창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최민석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강지호는 그들에게 달려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했다. 서윤은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영웅이 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고스트, 어디 가는 거야?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깨진 유리 창가에 서서 밤바람을 맞았다.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집으로 가야지. 내일 예약된 수술 환자가 있거든.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지독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강지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서윤과 볼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처럼. 남겨진 것은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과 그녀가 남긴 정의의 결과물뿐이었다. 강지호는 텅 빈 창가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닥터 한. K타워 아래로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가 몰려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서윤은 평온함을 느꼈다. 3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녀는 어둠 속의 비상계단을 절뚝거리며 내려갔다.